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독자 개발한 예인형 선배열 소나 타스 개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가연 진해연구소에 근무하시며 우리나라 소나 개발과 함정 전투체계 개발을 이끌어오신 노정호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정호입니다. 역시 국가연에 근무하시며 소나와 어뢰 등 다양한 수중무기 체계의 음향 센서 개발을 이끌어오신 김대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환입니다. 대우통신과 STX 엔진 등에 근무하시면서 국산 타스를 비롯해서 많은 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해 오신 한성욱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욱입니다. 대우전자와 한화에서 근무하시면서 국산 타스 개발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을 이끌어오신 이남재 상무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남재입니다. 노정호 박사님, 지난 시간에 타스의 소요 제기 과정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개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선행 개발에는 어떤 업체들이 좀 선정이 되었고요. 이 선행 개발을 참여하는 업체 개발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인형 선배열 소나의 구성을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체 전자장비하고 운영자 콘솔을 포함한 덩어리, 그게 하나 덩어리고, 두 번째는 센서에 대한 겁니다. 예인 선배열 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를 연결해서 전자장비까지 연결함과 동시에 감고 푸는 윈치, 이 세 개의 덩어리로 이제 구분을 했고, 전자장비의 전체는 당시에 대우통신, 그 다음에 이 선배열 센서는 당시에 대우전자, 그리고 이제 윈치하고 케이블은 동명중공업하고 이 케이블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로 시봉전자라는 데하고 해서 크게 보면은 세 업체인데 가지로 보면 네 업체로 저희가 선정을 했죠. 체계 개발을 성능 요건을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탐지거리가 들어가면서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일단 우리가 설계한 장비가 해야 될 게 과거에 실험 세트로는 도달 못한 수준입니다. 전부. 그리고 실험 세트 때는, 두 번째는 실험 세트 때는 이 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시험을 했는데, 이 타스의 소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0노트까지 끌어도 안 끊어져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수심이 300m 이상까지 내려갔을 때도 스밀이나 이런 파괴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동적인 어떤 요구사항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센서 분야, 케이블을 포함한 센서 분야의 설계가 이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하나의 이제 첫 번째 넘어야 될 벽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들은 좀 경험을 했지만, 이거는 그냥 사양을 가지고 진짜 트라이를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그때 사업 추진을 하는 추진팀에서 이제 결정을 한 게, 재검토를 해서 정밀 가공에 대한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시설을 보유한 회사로 바꾸는 게 향후에 리스크를 줄이는 게 첩경이다, 이렇게 해서 대우통신부가 물론 투자하라 하겠지만 그때 시작해서는 힘들기 때문에 서베이를 하다가 나온 게 두 번째 이제 대우전자가 그때 됐죠. 그게 가장 업체 선정할 때 좀 우리가 고심을 좀 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김대환 소장님 혹시 또 다른 측면에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대우통신하고 우리 센서를 했던 이유는 대우통신이 절충 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액티브 그러니까 능동 소나의 센서를 실제로 양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성도는 그때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중간 단계였지만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음향 센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다. 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타트를 같이 했었는데 일단 아까 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어려운 어떤 기술도 요구되고 또 이게 정밀 어떤 설계, 정밀 센서에 대한 어떤 설계 개념이 이제 시급하게 요구되던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계열사인 대우전자를 저희들이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하고 또 이제 바꾸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대우전자가 실제로 양산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이 포탄에 들어간 신관, 그다음에 이제 열전지 이런 것들 실제로 양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어떤 그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그 상당히 유사한 어떤 그런 정밀 설계 기술이 이제 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그 주의 깊게 봤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접목을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결과는 뭐 상당히 우수했었죠. 근데 일단 부시지업체가 이제 그러니까 대우통신은 주시지업체가 되는 것이고 이제 센서 부분에 대우전자가 부시지업체가 되는 것인데 부시지업체만 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이제 거기에 밑에 협력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호스 개발하는 업체라든지 또 수중 청기 자체를 개발하는 업체라든지 이 주요 부품들을 다 개발하는 협력업체들을 또 저희들이 개발하고 또 육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어떤 업체들을 발굴을 하고 육성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네. 뭐 당장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타스 개발 과정에서도 그렇지만요. 실질적으로 방위 산업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업체 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일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참여한 업체들의 이야기를 좀 직접 좀 듣고 싶은데요. 이제 아무리 이 각자 분야에서 이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업체이긴 해도 이 소나 관련 부분은 이제 아마 지금 오늘 업체에서 좀 나오셨습니다만은 이 경험이 없었던 걸 좀 알고 있거든요. 이 선배열 소나 개발 사업이 이 사업을 통해서 뭐 굉장히 큰 이득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표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남재 상무님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배열 소나 센서 부분은 그 환경이 상당히 그 가혹한 환경에서 그 아주 작은 신호를 듣는 이런 특징을 가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적용된 기술이 앞에 김 박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작은 신관의 기계 기술, 전자 기술 그리고 고신뢰성 기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터라 기술적으로는 기반 기술을 여기다 접목시키면은 빨리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상 사업만 하고 있었는데 사업 다각화 내지는 그 다양한 어떤 사업 진치를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 그 해양 사업에도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다고 지금 기억이 됩니다. 네. 뭐 대우전자 측에서는 뭐 기술의 접목이나 또 사업의 다각화, 어떤 그 다양한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했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그 당시 대우통신에서 있었던 한성욱 실장님은 어떤 계기로 그 참여를 하게 됐나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절충 교육이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었거든요. 트랜스듀서, 그러니까 액티브 소나의 트랜스듀서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제조 생산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생산만 하는 그런 거니까 그 양산에서 이익은 좀 나는데 굉장히 많은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해서 그거를 양산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양산을 하는데 연구 개발을부터 시작을 해서 가야 이게 제대로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뭐 무전기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많은 업체들이 뛰고 있었고 수중음향은 그 업체가 없었습니다, 별로. 그래가지고 그 중에 수중음향을 우리가 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게 된 거죠. 방산업체 자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창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또 연구에 있어서 어떤 그런 어떤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대우통신에서 참여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업체뿐만 아니라요, 이제 국가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좀 없었을 텐데요. 이 선행 개발이 시작됐을 때는 뭐 업체뿐만 아니라 국가인도 굉장히 또 걱정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노 박사님 좀 어떠셨습니까? 막상 사업을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착수할 수 있다는 시점에 이제 왔을 때 사실은 이게 축적된 기술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게 정해진 시간 안에 군이 원하는 그만한 수준의 그 장비를 재설계하는 거나 마찬가지, 완전 재설계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한 번도 안 해본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사업 책임자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그 개발이나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두려움이 좀 컸죠, 사실은. 컸는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막 무에서 유하듯이 해집고 다니다 보니까 뭐부터 하고 뭐가 필요한지는 알게 됐죠. 예. 근데 그것을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부 분야별로 다 해서. 근데 그거를 정부가 인정을 해준 거죠. 사업. 이제 그것이 이제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두려움을 없애는 하나의 그 저희가 됐다고 지금 보고, 그 다음에 그 시제업체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설계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수준이 잘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따라오는 입장.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일을 이제 봤을 때 국가에는 설계 쪽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선정된 이제 시제업체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작 설계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 오고, 그다음 그걸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한 다음에 이제 시험 평가를 하는 이제 그 상위 쪽은 이제 우리가 해서 아래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저 연구원들이 직접 만든 것도 많아요, 과거에. 물론 이제 업체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넘겨주고 나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알아듣고 또 이해하고 빨리 따라와서 또 우리가 모르는 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아, 그러면 되겠다는, 그거 되기까지 한 1년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봅니다. 이 앞이 안 보였다고 보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 뭐 다시 또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봐도 이제 많은 좀 이제 책임자로서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전 소장님 어떠셨습니까? 이 센서부 쪽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선별 소나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또 사실 거기에 이 묶여 있는 숙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예, 다행히 이제 조금 전에 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응용 연구 초기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이제 했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이 협력업체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술 세미나 또 혹은 또 경험했던 어떤 그 경험의 어떤 상세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고 또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이제 스타트를 했죠, 시작을. 근데 이제 각 업체들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뭐 이 센서라는 구성이 그냥 단순히 뭐 센서 전체가 구성 한 개로 된 게 아니고,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링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 전자 회로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 수증청기, 그다음에 뭐 호스, 음영 호스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이제 그 필요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는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예전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있긴 있었는데, 이제 뭐 수중 음향이라는 그런 생소한 어떤 분야인데다가 또 특별히 또 이 특히 선별 소나의 센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또 그 역할, 또 각 부품들이 실제로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다 이제 시스템 어떤 그 센서로 해가지고 하나의 구성을 다 해놓고 나면은 이제 체계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아까 그 뭐 예인 속도 30노트 해가지고 수톤의 장력을 견뎌야 된다든지, 뭐 수심이 뭐 깊게 내려가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차근차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것을 처음에는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좀 웃음도 들었지만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또 이제 그 업체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밤샘을 뭐 마다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동참을 해주는 어떤 그 부분이 나중에는 아마 다 성공했던 하나의 그 성공의 비결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로서 각각의 또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걱정이 좀 나섰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하튼 이 타스의 독자 개발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남재 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초기 사업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미국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 어떤 임무로 가셨고 어떤 좀 역할을 좀 하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진국을 이렇게 출장을 가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벤치마킹이 제일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술이라든지 제조 기술 또는 시험 평가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하는 거가 가장 큰 목적이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도 더 앞서가지고 고민했던 것이 이 사업이 좀 어떻게 가야 될지 암담했을 때 갔다 온 다음에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선진국 시스템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하면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책임지는 리더는 사업이 진행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어떤 그 목표 그리고 자신감 이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의지가 되고요. 그 성공하는데 결정적 그 영향을 준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 박사님이 저희 쪽을 파견 근무를 시키면서 밤늦은 시간까지도 지도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때는 평가도 하시고 잘 이해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그 정보를 주시고 이해를 시키는 이런 과정 크게 두 개의 축이 성공하는데 시작점에서의 매우 중요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인간보다 더 잘 듣는다. 청력이 좋다는 것은 음의 진동을 더 잘 감지한다는 것인데 이는 가청 주파수 범위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지만 말은 31에서 4만 헤르츠, 개는 40에서 4만 6천 헤르츠에 해당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가청 주파수 범위의 차이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범위의 차이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코끼리와 소는 16헤르츠 정도의 초저주파 대역을 들을 수 있는데 주파수가 낮을수록 멀리 전달되는 소리의 특성상 지진이나 천지지변이 발생할 때 인간보다 먼저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반대로 곤충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 대역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온몸에 분포된 민감한 털 덕분에 공기의 작은 파동을 감지할 수 있는데 파리채나 잠자리채를 피하는 기막힌 솜씨도 바로 이런 감각 덕분이다. 음파를 가장 잘 활용하는 동물은 박쥐다. 야행성인 박쥐는 어둠 속을 날아다니며 음파를 이용해 곤충을 잡아먹는데 이런 사냥이 가능하려면 먹잇감의 거리와 속도, 심지어 구체적인 종과 크기까지 오로지 음파로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지진을 느끼는 코끼리나 천적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곤충, 어둠 속에서 먹이를 찾아내는 박쥐가 모두 다양한 소리와 파동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감지해낸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동물들의 음파 감지와 구분 능력. 바로 그 능력을 기계 장비로 구현하는 것이 소나다. 머나먼 거리, 침묵 속에 숨어있는 적의 소리를 수많은 잡음 속에서 가려내어 정확한 위치까지 알아내야 하는 초정밀 청각기관 소나. 그 핵심인 음향 센서의 개발과 제작 과정을 지금 알아본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타스의 독자 개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트별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이 예인형 선배열 소나의 여러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음향 센서 부분이라고 이제 들었는데요. 이 소나의 음향 센서는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뢰나 다른 장비의 센서와 혹은 다른 특징 혹은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선배열 소나 센서로 그러면은 그 목적 자체가 이제 장거리 탐지하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어떤 잠수함의 음향을 듣고 이제 그걸 구분해내고 또 이제 식별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추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어떤 그 잠수함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센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든지 어떤 장비들은 자체에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적인 소음도 있고 또 이제 센서 자체가 이렇게 물속에서 끌려가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제 유체가 흘러가면은 유체가 흘러가면서 이제 뭐 슉 하는 소리도 들리고 또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뭐 센서 주변에 여기 어떤 고정하는 그 고정물들이 이제 바스락거리는 소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걸 끌고 다니는 예인 케이블이 이제 연줄 떨리듯이 이렇게 떨려서 이렇게 진동이 오면은 그게 또 이 소음으로 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런 소음을 하여튼 작게 하지 않으면은 멀리서 들리는 어떤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리질 않죠. 자기 자신이 조용히 되니까. 그래서 그 소음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선배열 소나가 이제 장거리 탐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일단 센서 자체에서 아주 미세한 작은 어떤 소리를 먼저 듣고 그 정보를 위에 전달해 줘야지만 모든 것들이 프로세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죠. 얼마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데 그럼 이제 얼마만큼 또 작아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작아야 되는 문제는 실제로 이제 이 바다 속에는 실제로 공기 조금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래 소음이 존재를 합니다 안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온다는 소리 또 뭐 주변에 멀리서까지 선박이 지나다니는 소리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이래서 뭐 어류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또 소리도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게 돼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수중 소음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그 해상 상태나 또 이제 어떤 해상의 교통량이나 이런 게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레이드에 낮은 수준의 잡음 수준보다도 더 낮게 해야 되는 것이 센서의 잡음 어떤 그런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컴퓨터로 뭐 시뮬레이션 해가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실제로 어떤 작동을 하면서 또 실제로 거동을 시켜가면서 그 잡음들을 이제 획득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 또 줄여나갈 것이냐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하나의 설계 팩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선배열 소나 센서의 어떤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왜 하필이면은 선배열이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배열을 한 수백 미터짜리를 군함에서 끌고 다닌다 그러면 사실은 군함이 이제 기동도 제약이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설치하는데도 뭐 3, 40분씩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장거리 탐지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보면은 수중에서는 사실 이렇게 저주파와 고주파를 비교를 해보면 저주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낮은 소리 그러니까 이제 진동이 좀 이렇게 좀 느린 그런 낮은 소리하고 고주파는 굉장히 높은 소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저주파인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까지 전파가 됩니다 수중에서. 근데 고주파는 빨리 감쇄를 하죠. 그럼 멀리까지 탐지를 하려고 하면 저는 가능한 저주파 쪽을 탐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하나의 그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그 일반적인 그 저기 뭡니까 의뢰 센서라든지 또 이제 그 함정에 붙어 있는 함정 소나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의뢰도 보면 사실은 어떻게 그 덩치가 크지는 않죠. 근데 함정보다는 좀 작은 편이고 또 함정도 해봐야 배 크기를 보면 그 밑에 있는 센서의 어떤 위치나 크기에 제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되어 있는 공간 내에서 이제 그 센서가 이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장거리 탐지를 하면서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 소리가 어디서 어느 방향에서 들리냐는 거를 식별을 해야 되거든요. 방향을 모르면 사실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어디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추적도 어렵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센서가 한 개 가지고는 곤란해요. 한 개만 들으면은 주변에서 어디 오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센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은 얘하고 센서가 어느 방향에서 소리가 온다 그러면은 얘는 빨리 듣고 얘는 늦게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 차를 나중에 분석을 해서 이 방향이 어디서 오는 지금 소리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런 간격을 이제 두 가지고 배열을 하게 되는데 아까 예를 들어 의뢰나 이제 수상함 소나 이런 것들은 밑에 있는 제한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배열하는 형태가 뭐냐면은 원통, 실린더 형태로 원통 형태로 배열을 하든지 구 형태로 배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뢰 센서 같으면은 뭐 평면으로 배열을 한다든지 평면에 이제 여러 개의 센서를 이제 쭉 이렇게 배열을 해놓는 박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방향을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간격들이 전부 다 좁죠. 근데 이제 이 배열의 기술에서는 보면은 저주파인 경우에는 이 간격이 좀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분해 능이 생기게 되는데 넓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파로 해서 장거리 탐지를 하면서 방향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배에서는 이 센서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그걸 배에서 끄는 것이 장거리 탐지하는 저주파를 활용하면서 방향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로 해가지고 선으로 이제 배열을 시켜놓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기술이 외국에서 이제 제공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독자 개발을 해야 됐지 않겠습니까? 설계 과정도 그랬을 테고 국산 이 그 타스에 이 장착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때 이 음향 센서 설계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완전히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지경이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선진 개발국의 어떤 그런 참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뭐 획득을 굉장히 노력했지만은 뭐 전혀 뭐 유출을 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제3국하고 인접돼 있는 어떤 국가의 잠수함의 아주 탑 치크릿 그러니까 음향 징표를 획득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을 아예 저희들한테 유출을 뭐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무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응용 연구 개발 때에 경험했던 내용, 또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이제 연구해왔던 어떤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아예 국가위원회에서 기본 설계를 거의 상세 수준까지 가까운 어떤 기본 설계를 직접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계의 결과를 가지고서 업체 쪽에 설명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상세 설계는 또 이제 업체에서 이제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했었는데. 일례로 이제 이 선별 센서는 한 수백 미터의 길이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길이의 그 바깥에 표피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폴리우레탄 호스로 해가지고 속에 수중 전기가 이제 계속 그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수백 미터가 되니까 중간중간에 한 10m 단위식으로 예를 들어서 잘라서 하나의 모듈이 형성이 돼요. 그럼 이 모듈을 왜 그러냐면 수백 미터짜리 한꺼번에 조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럼 이 이제 모듈을 해서 이제 이게 각각 그 모듈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 커넥터가 가지고 있는 요구 조건이라는 게 그 아까 예인 속도가 뭐 30노트 뭐 이렇게 되니까 거의 뭐 수톤에 해당되는 장력을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무거워지면은 전체 끌다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그 처지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스네이크 모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음이 점점 커지게 되죠.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커지고 유세 소음도 커지고 다 이제 그 불안정한 어떤 그런 모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성부력도 해야 되고 또 이 커넥터가 그 폴리에탄 호스에 쭉 매끈하게 오다가 이게 갑자기 돌출이 됐으면 또 유체 소음이 또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끈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이게 아주 약간 플렉스블한 호스를 이 메탈 부분에 커넥터가 이걸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그 장력을 견디면서 수미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센서들이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전기선을 관통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안쪽 그 커넥터는 설계하는 그 부분이 이 보통 일반적인 커넥터보다는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뭐 장력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구조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국가의 내에서는 사실 거의 뭐 일주일 단위로 수도 없는 어떤 디버깅을 통해 가지고 그 초안을 기본 설계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왔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고 했을 때 이제 업체 쪽으로 그 설계 했던 내용을 넘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게 이제 단순히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그 기본 설계 개념을 가지고서 일단 완성했던 것이 그냥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그걸 제작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제 실험을 하고 또 측정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결과를 계속 피드백 시키면서 저희들이 그 완성을 나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일단 뭐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끈기 있게 도전했던 것이 아마 성공했던 비결이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요한 또 이렇게 그 음향 센서를 설계하는데도 이게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걸 또 직접 제작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대우전자였는데요. 이상무님, 그 당시에 이제 이 그 대우전자에서는 이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좀 준비를 좀 하셨나요? 네,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인력 배치가 좀 매우 중요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고요. 시설이라고 하면은 그 설계한 내용들을 실제 만들어 가지고 육상에서 그런 내환경성 시험 같은 것을 다 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수도 없이 반복한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설계 보완 또는 그 시험 평가 방법도 계속 개발이 병행되어 가지고 같이 개발이 된 거죠. 그런 업무들이 그 당시 이제 병행해서 국가연에서 기본적인 설계하면서 저희 그 시제 업체로서는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일, 이런 일들이 좀 중요했었고요. 그 당시 저희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그 뒤에는 그 주식회사 한화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M&A가 되면서 주 한화에서는 시설 투자라든지 인력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안정화에 이제 크게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때부터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상당히 안심을 하고 더 많은 사업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 됐습니다. 계기가. 예. 또 대우전자에서 이제 하나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런 네. 과정도 또 거쳤겠지만 또 그거 없는 본연의 어떤 일을 개발이나 또 제작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이나 인력이 매번 또 중요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 특히 이제 동료분들의 어떤 이야기가 좀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네. 저희 쪽은 그 당시에 이제 IMF 시대 때라서 매우 빅딜 또 저희 회사 대우전자가 빅딜 대상업체라 가지고 모든 전 직원이 빅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을 때 본 과제가 또 해상 시험이라든지 아주 그 사업적으로는 중요한 시기가 또 이렇게 병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비대위에 특별히 좀 부탁을 해가지고 전 회사 중에 요 사업하는 일에만 저희들이 그 양해를 받아서 몰래 정말 그 문 닫아놓고 일을 하면서 그 당시 그 국가연에 우리 김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불철주야 같이 이렇게 지도하면서 그 위기 극복을 하고 또 거기에서 보람도 많이 찾았던 것이 좀 생각이 나고요. 그때 함께 일을 했었던 한 8명 정도의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이 일을 통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지금까지도 그 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인 소나 개발, 음향 센서 개발하는데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여지껏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그 한화에서 소나의 발전을 보면 그 주역 멤버들이 지금 다양한 사업에 지금 리더가 되어가지고 지금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또 IMF 굉장히 또 어떤 그런 경제적인 위기 시기에 함께 이 동고동락을 했었던 그런 멤버들이 또 지금까지도 기억을 이렇게 나게 하고 또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김 수장님은 어떤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제 한 가지 이제 기억이 아직까지 남는 게 저희들이 이 정기적인 소음 자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육상에서도 보면 계속 어떤 이 경우 수를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합니다. 이제 배선의 어떤 방식이나 또 혹은 거기에 동원되어 있는 어떤 그런 DC 파워 스프라이에 대한 어떤 그런 재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고 또 이제 경우 여러 가지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걸 한 수주 동안 이제 무양실 내에서 이제 이 쪼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 연구원이 나중에는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2, 3개월 병가를 내고 이렇게 쉬었던 그런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누구 하나 뭐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했던 어떤 그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애로점으로 많이 이제 느껴졌고 받아 나가서 실험하다가 이제 이게 어떤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끌고 사실은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숙소의 여관 옥상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제 끌고 올라가죠. 뭐 한 길이 10m, 20m 되는 거를 이제 그 연구원들이 전부 다 어깨 메고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숙소 주인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막 그걸 묻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 국가에서 실험하는 겁니다 하면은 뭐 알겠다고 하고 이제 양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듣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많았습니다. 예, 결국은 이런 뭐 시설이나 장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력, 동료들이 결국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큰 힘에 줬던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요, 이 개발한 이제 국산 타스 음향 센서가 어떤 특징과 또 이 장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 소장님 어떤 좀 강점을 좀 갖고 있나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기술을 확보했다. 순수한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런 모델이다 하는 것이 뭐 크나큰 장점이고, 또 이거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그 성능이 뒤지질 않는 그런 자신감을 사실은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 동해는 조금 수심이 깊습니다만 서해 쪽에는 이 천해입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좀 얕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천해에서도 그러니까 얕은 수심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별 소나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뭐 처음에 좀 저희들이 개발할 때도 이게 천해에서도 가능하냐 안 하냐는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제 이 선별 센서를 끌게 될 때 함정에서 예인 케이블을 내 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끌게 됩니다. 이제 길이를 늘려가지고 이게 무거운 케이블이니까 쭉 쳐져서 끌려오는데, 사실 아까 자체 소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함정에서 나오는 소음도 또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물속으로 전파가 돼서 얘한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 소음을 좀 회피해서 자기가 조용해지려고 그러면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천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많이 못 풀지 않습니까? 많이 풀면 밑으로 깔아져 버리니까. 그럼 적게 풀면서 얘를 멀리 떨어뜨리려 하니까 센서하고 예인 케이블 사이에 중성부력 케이블을 또 설계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럼 수평으로 센서를 뒤로 밀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고 해서 이제 천해에서도 쉽게 운용이 가능한 그런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해역에 아주 적합한 어떤 그런 모델로서 개발이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외국에서 그냥 도입해서 썼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 운용상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점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소리를 듣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잘 알려져 있듯 소리는 공기나 다른 매질의 진동으로 전달된다. 이 진동은 우리 귀에 도달해 고막을 거쳐 이소골이라는 작은 뼈까지 전달된다. 이소골 진동은 달팽이관의 청세포를 자극해 림프액을 움직이고 그 결과 전류가 발생되는데, 청신경을 통해 이 전류를 전달받은 뇌가 마침내 소리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소리의 진동, 즉 음파를 감지한다는 면에서 소나의 원리는 사람의 귀와 비슷하다. 먼저 음향 센서가 소리의 파동을 감지해 이를 전기 신호로 바꾼다. 고막과 청세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이 전기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의 역할은 신호 처리 시스템이 맡는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더하게 된다. 음향 센서에 잡힌 신호에는 표적 잠수함이 내는 소리뿐 아니라 사방에서 울려오는 여러 가지 수중 소음이 뒤섞여 있다. 신호 처리 시스템은 이 중에서 적 잠수함이 위치한 방위만 골라낸 뒤 다시 주파수 영역을 분리하고 분석해 필요 없는 소음을 걸러내고 표적이 내는 신호만 모니터에 전달하는 것이다. 음향 센서와 더불어 소나 기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호 처리 시스템. 과연
한국의 소나 개발팀은 어떤 도전과 시행착오를 거쳐 타스의 신호 처리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게 됐을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타스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노 박사님, 우리가 만든 첫 타스의 제식명이 SQR220K인데요. 또 다른 이름으로 흥룡이라고도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흥룡으로 이렇게 이름 짓게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그 역할이나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는 요구를 그 황경선 박사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용 중에서 그러면은 어느 용이 해당되느냐 해서 이제 이 예인형 선배열 소나가 상대가 모르게 은밀하게 이 탐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멀리에서 이게 어떤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용 중에서 이제 해당되는 게 흥룡이다 이게. 그래서 흥룡이라는 그거를 그림과 함께 액자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는 흥룡, 또는 영어로는 블랙 드래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흥룡이라는 그 이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업명으로 이제 사용하게 됐죠. 이제 보통 이제 개발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들끼리 이제 어떤 이런 이 암호를 만들어냈는데 흥룡은 또 이렇게 이름까지 받은 또 그런 과정이 또 있었었군요. 예, 이번에는 이제 이 타스의 신호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한 실장님, 우선 이제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그 신호 처리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시죠. 네, 그 신호 처리 시스템은 그 배열 센서의 신호를 배열 신호 수신기가 받아서 내부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신호 처리 기로다가 보내줍니다. 신호 처리기에서는 그 안에 들어서 온갖 소프트웨어 동작을 해서 그걸 전시 제어기를 통해서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형태거든요. 그런 박스 형태를 전부 신호 처리기라고 했고요. 신호 처리기는 그 내부에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시간 영역 비명성, 주파수 영역 비명성, 뭐 데몬 버니어 처리기, 광대역 탐지, 협대역 탐지 이런 그 알고리즘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을 봐도 되게 유사하거든요. 뭐 유도탄 발사기나 뭐 무슨 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센서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아서 어떤 특정한 신호 처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만들었고 그 와중에 이제 특별하게 배열 센서에서 오는 신호를 좌로 우로 들어오는 신호를 분리해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전부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 그 당시 대우통신이 이제 타스 신호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준비했나요? 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라는 건 이제 국가연이나 우리에게는 이제 가장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력이 없어서 국가연으로부터 항상 야단을 맞고 했었는데 저 역시 타스 개발 초기에 이제 그 뽑혀 들어갔죠. 뽑혀 들어갔고 뭐 전시 제어기, 신호 처리기 이런 인력들을 필요에 따라 2배에서 또는 3배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날 때까지 계속 채워 나갔습니다. 인력 문제는 매번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려움으로 좀 안고 있을 텐데요. 이제 확보된 경험이나 기술이 또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선행 시제품 제작이 또 무엇보다도 이제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ADD와의 업체 간의 어떤 소통이나 협력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또 중요했을 테고요. 또 신호 처리 시스템 개발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금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연에서부터 그 배우고 그 배운 거를 구현한 과정에서 그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보다 더 나은 방법들이 있으면 다시 피드백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국가연으로부터 그런 걸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게 좀 그 미진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뭐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야단도 맞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거꾸로 국가연한테 뭐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저런 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할 정도로다가 저희들이 이제 올라간 거죠.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마냥 개발하는 단계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선행시제 제작 과정에서 또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요. 또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었었고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도 좀 설명을 좀 주시죠. 가장 어려웠던 점은 거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진해라는 그 거리 차이는 굉장히 멀어가지고요. 격반에서 올라오는 것도 문제고 내려가는 것도 문제고. 근데 저희가 내려가서 개발을 하려면은 한 달에 2번 2박 3일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연으로 갈 때는 한나절 내지는 아예 하루가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단계니까 정작 하루밖에는 시간이 없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마무리 단계로 가게 되면은 뭐 매주 출장을 가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서울에서 국가연을 떨어진 상태로 개발을 해야 됐으니까 힘들었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틀을 새로 잡는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 일반 소비자 제품들을 보면은 그냥 그 렉을 만드는데 그냥 간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렉을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국방 규격을 적용하다 보니까 진동, 충격, 뭐 방수, 온도 그런 시험들을 다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구물이 이제 튼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처리를 해내는 게 어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후에 이 타스 개발 과정은 이제 다음 주에도 쭉 진행을 합니다만은 이제 마침 이제 오늘 정리하기 전에 그 이상무님께서는 이제 모처럼만 또 출연을 좀 해주셨고 또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소나를 또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거에 참여하는 방산 업체 또 최초의 어떤 소나 개발을 참여한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조금 남겨줄 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소나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내에 많은 기술들이 지금 발전됐다고 봅니다. 또 앞서 하신 바와 같이 국내 그 해상 환경이라 이런데 내환경성 정도라면은 세계 어느 시장에 내놔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저변 기술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내용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제는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그런 그 아이템을 그 소나를 개발하고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좀 관심과 그 역량을 좀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타스 흑룡 개발사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